감사합니다. 저는 기술 인력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같이 포함해서 또 제가 지금 일을 새로 시작한 전문대학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인공지능이 뭐 새로운 전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전기가 나타남으로써 모든 산업이 이제 전기화되고 혁신이 일어난 것처럼 좀 인공지능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뭐 더욱 강력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범용 도구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뭐냐 하면은 인지작용을 모방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흉내내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최적화를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동화를 도모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인공지능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일반 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실은 소프트웨어라는 커다란 기술적에 첨단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관계 굉장히 애매하고요. 어느 분은 뭐 똑같은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성공적으로 오기까지에는 뭐 우선 머리를 쓰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중요했지만 컴퓨팅 파워 굉장히 강력하게 계산이 되고 지금 요즘에는 아마 컴퓨팅이 거의 가격이 뭐 물값보다도 모두 쌀 겁니다. 그냥 거의 돈 안 들이고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뭐 한없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팅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뭐 알고리즘을 뭐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을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항상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속도로상에 저렇게 트럭이 누워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서 뚫고 박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이에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 정도가 지금 우리 기술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BM 왓슨이 뭐 암을 진단하고 어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약간 호황리에 여러 병원에서 도입했는데 몰락했습니다. 왓슨 헬스 부서 자체가 폐쇄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런 인공지능 헬스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에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분명히 좋은 기술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인공지능이니까 하고 아무 데나 갖다가 적용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 인공지능의 능력을 지원을 받아서 사람이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죠. 인공지능이 자동화 기술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여간 기존의 일자리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뭐 없어지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일자리 곧 없어질 거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 생기니까 그 새로운 일자리에 준비합시다라는 게 국가가 취해야 될 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 어디서 생기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과학기술 쪽에도 생기고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것도 특히 이제 컴퓨팅 쪽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저 메시지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갖고 뭐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5위를 골라봤는데, 뭐 옛날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 모바일 에너지 회사, 뭐 금융회사, 유통회사 이런 회사들이 상위에 있었는데, 이게 뭐 지난 20년 동안 계속 변해가지고 지금은 상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도 완전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뭐 반도체 호황으로 일일이 하고 있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뭐 3, 4등을 갖고 싸움하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 네이버다 20년밖에 안 된 회사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20년 만에 저런 식의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뭐 학생들이 알죠. 컴퓨터 배워야 되는구나. 인공지능 배워야 되는구나. 애들이 아니까 그냥 몰려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지난 20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은 저게 1년에 한 800명씩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배치를 하는데 서울대학은 뭐 지난 20년간 55명을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뭐 뻔한 거죠. 그 새로운 일자리 거기서 요구되는 기술이 컴퓨팅 기술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뭐 디지털 기술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판교에 가보시면 전쟁입니다. 저도 판교에서 회사 형태를 한 3, 4년 운영했었는데, 뭐 사람 때문에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3, 4개월 하고 나면 다 도망가고 또 뺏어오면 또 뺏기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한쪽에서는 뭐 일자리 없다고도 그냥 뭐 지금 아우성이고 나라 전체가 지금 뭐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진짜 창피합니다. 오죽하면은 기업들이 대학에다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래서 다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삼성에서 삼성 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00명씩 모아서 훈련시켜서 다 수익화시키니까 정부가 야 더 해라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20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하는 거지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뭐 학위도 안 주고 뭐 교수도 없고 뭐 하여간 뭐 애들 모아서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광주는 광주시대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니고요. 약간 교육기관을 만들고 서울시도 자기네도 하겠다 그러고 전 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면은 야,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은 그렇게 잘 되는데 한국은 의과대학 의사들 대부분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교육을 못 시키냐 하고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안 가르치거든, 우리나라는. 좀 안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미국 애들은 저희보다 한 5배, 6배 컴퓨터 교육을 받으니까 걔네들은 뭐 인공지능도 대강 알고 대학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자기 분야에서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반해서 우리는 뭐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고 대학 들어오는 게 뭐 수능 점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부분이 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 좋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냥 뭐 컴퓨터과에 수능 점수로 들어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걔네들을 실패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고요. 뭐 한국이 제법 해요. 근데도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인공지능을 5위라고 그랬더라고요. 뭐 조그만 회사에서 평가한 거라서 별건 아닌데 요거 같은 집 회사에서 2년 전에는 9위였는데 8위인가 그랬는데 지금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잘하고 중국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거기다 꼴망졸망 하니까 거기서 뭐 5위나 8위나 뭐 그게 그건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한국이 진짜 잘하는 거는 개발입니다. 뭐 인력도 모자라고 뭐 잘하는데 개발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 기업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뭐 삼성 같은 데가 인공지능 큰 인재나 이런 거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 문제에 잘 적용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늦게 출발하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거는 그건 난센스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다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 우리가 잘하는 분야. 저는 의료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잘하니까 의료 쪽에 인공지능 이용한 아주 첨단 시스템들을 만들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학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더구나 이제, 지금 2년제 대학으로 가 있으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한 3, 4개월 고민하고 있는데,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론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배우기도 힘들고, 현실 세계하고 소외돼 있고, 그 다음에 4년제 나와봤자 뭐 개발해봐라 그러면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뭐 훈련을 시켜서 취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문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쉽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더 풀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부터 배우고 뭐 이론 배우고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면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개발할 때까지 너무 이 층이 높아서, 특히 이제 이 IT 분야는 뭐 굉장히 층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그 플랫폼부터 배우자. 거기서부터 그거 쓰기 위해서 간단한 베이직한 기술 같은 건 가르쳐야 되겠죠. 그걸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기초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론도 배우고 뭐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쪽으로 가면은 좁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도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폭을 넓혀가는 이런 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좀 바꾸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플랫폼 기반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플랫폼 기반 교육을, 기술 교육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우선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플랫폼에는 뭐 바닥에는 하드웨어부터 운영체계, 개발 언어,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도구,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우선 뭐 지침과 뭐 사례, 표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생태계를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4년제 대학에서 뭐 기초부터 한다 그래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깔고 교육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플랫폼을 올라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조금만 해도 됩니다. 노코드 개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게 표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업계 표준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잠깐 시키면 되고,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 도메인에 특화가 되는 거죠. 뭐 게임 플랫폼에 올라간 사람은 게임은 잘 하지만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은행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거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얘는 어디다 취직시키겠다는 거를 먼저 정하고, 그것에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으로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세상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속박사들이 하라 그러고, 저는 전문대학 학생들은 뭐 새 거 하는 거보다는 이미 남들이 했던 거 따라가서 좋은 거 더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해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도 개발해야 되고, 계산 논리도 구축해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거는 쓰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개발 운영 환경. 요새는 다 계산기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클라우드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거에 각각 강자들이 앉아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마존 가서 쓰겠다면 아마존 쓰면 되고, 구글 클라우드 쓰겠다면 구글 클라우드 거기서 들어가서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약간의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기업에서 쓰는 거를 똑같이 대학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인천재능대학은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특수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학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문 대학들이 지금까지 커뮤니티 칼레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커뮤니티 칼레지를 좀 떠나서, 뭐 갑자기 떠날 수는 없지만 떠나서 기술 대학이 테크니컬 인스티튜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저는
전망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업자들을 불러서 다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거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요 부분은 뭐 인천재능대학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그 사이 이러다가도 재능대학에 와서 뭐 6개월 되든지 아니면 뭐 학위 과정을 갖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가? K-팝의 그 열풍은 어떤 그 카테고리의 기술 주권인지 패권인지 거기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낸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건 저는 무슨 그 희한한 얘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한 17세기로 돌아간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그럽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5억 명을 감염시키고 5천만 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6억이었던 사실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돌아다닐 방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그 중에 10%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과학기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요소 합성 기술이 탄생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이 최악이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학의 총장이 세계 최고의 그 연구소를 상대로 연구비 횡령을 획책했다라는 제목으로 고발이 돼서 무혐의가 됐는데도 아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가졌다는 IBS의 연구자가 10년 전에 그 특허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돈 떼먹었다고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뭐를 더 얘기해야 되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기술 패권, 기술 주권을 이끌어가야지 될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이 채찍질 앞에 내몰리고 있는 양떼들의 신세입니다. 그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동들이 여기 지금 쭉 앉아 계시고 이 목동들이 그 선진국의 정책을 베껴와서 모방형 정책을 들고 나와서 현장의 연구자들한테는 선진 창조형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인과 정치권 정부에서는 기술은 원하면 만들어진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이 단군의 후손들이다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업과 연구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약 방지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캠프 금지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는 교수들은 캠프에서 저는 얼찡거리는 걸 본 적이 없고요. 학교에서 본 적이 없는 교수들이 캠프에 가서 출세를 하더라고요. 이 황당무계한 그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놓은 원전은 위험한 기술로 지금 폐기 직전에 와 있고요. 우리는 위험해서 못 쓴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보고는 니네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써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참 그 호기가 결기가 정말 그 부럽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우리는 위험해서 못 쓰고 더러워서 못 쓰는 기술을 니네는 뭐 허접하니까 좀 한번 써봐라. 이런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금지법도 못 만들 거고, 이 캠프 금지법도 못 만들겠지만은,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국회나 어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꼭 법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엉터리 선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공약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과학기술계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이공계여야 된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된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꿈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매달리는 과기부의 산업부의 환경부의 과장들 사무관한테 매달리던 정성을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서 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는 그거를 과학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얄팍한 어설픈 과학 상식이 아니라 진짜 과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쉽고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고요. 이제 아까 그냥 제가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김진현 총장님이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세계 최하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면 더 망가집니다. 안 가르치니까 그만큼이라도 괜찮은 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산업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통산업 하는데, 사실은 전통산업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시대에는 두 가지 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뉴 인더스트리하고 또 하나는 리뉴드 인더스트리하고, 모든 산업은 신산업이거나 또는 새로워진 산업이지, 이미 전통산업은 이제 설 땅이 없고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또 제가 오늘 의미가 있는 거는, 제 말씀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리다면은, 저는 돈을 버는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하는데 저는 좀 치중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니 해도 결국 이게 돈이 벌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수출인데, 수출이 결국은 제조업 기반의 공산품이 97%나 됩니다.
그래서 왜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되느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은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수출이 97%가 이제 제조업 공산품이고, 또 우리 GDP의 25%가 이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여도 작년에 마이너스 0.9% 성장해서 그래도 이 플러스 0.6% 포인트라는 그 큰 부분을 수출이 담당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이 잘 나가는 나라, 그래도 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하고 없는 나라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하나는 제조업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 참 잘 나갔잖아 한동안. 뭐 중국 뭐 요즘 잘 나가고, 일본도 여전히 강국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독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제조업이 20%입니다. GDP에. 반면에 보십시오. 이 제조업이 약화된 나라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다 10% 미만이에요. GDP 비중이.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제조업 강국이래야 앞으로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정동 교수님 발표 중에 반가운 대목이 있는데, 그 EU가 이제 내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제조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유럽은 늙은 나라로 해가지고 이 제조업이 굉장히 약화된, 그걸 이제 절감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재구축한다고 들고 나온 걸 보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 안보적인 오늘의 이 테마하고도 관련되지만, 이 GVC의 재편, 이걸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 제조업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ITS,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 김진영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게 제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IT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돈이, 이게 결국은 해외로 나가서 이게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머무른다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하고 불가분의 연계가 돼서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그렇지만 이제 세계 6위의 수출이고, 이제 흑자, 계속해서 이제 이 흑자국으로 이제 정착이 돼 있고, 뭐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승용차, 기계 같은 건 이미 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제 이미 올랐고, 질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변화를 보면은 경공업 분야는 이제 절반의 비중으로 줄었는데, 중화학은 여전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IT 제품의 그 수출 비중이 30년 전에 14%에서 지금 완전히 2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 변화를 보더라도 소비재 비중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 중간재 비중이 2배로 올랐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게 뭐 이제 산업 내 무역이 확대한다는 하나의 추이도 되겠지만, 역시 우리 부품 소재가 그만큼 국산화가 되고 경쟁력이 올라간 것을 반증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제가 이 참 제조업 강국을 이루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방향,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제가 관료 생활 그만둔 지도 한 20년도 넘고 이제는 물이 쫙 빠져야 되는데, 역시 이게 또 아직도 이게 직업적인 그런 과거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뭘 이런 걸 한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우기를 또 아직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점 방향 그래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계절식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질 못했는데, 첫째는 산업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된다. 이게 항상 보면은요,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나 또는 이게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금융 논리, 정치 논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산업 전략이 이게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과거에 몇 차례 빅딜에서 나타나고
또 지난 얼마 전에는 그 해운산업 재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융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관련되는 겁니다만 요건 조금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뭐 과거에 몸담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나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 산업통상자원정책하고 또 IT 소프트웨어 정책하고 또 중소기업 정책이 지금 이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제조업 관련 부처들도 또 있는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서 이 정책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산업정책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게 통합되거나 또는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3개 부처를 뭐 통합한다 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뜻이 있고 그다음에 2번 요거는 and or가 다 있습니다. and가 돼도 좋고 or가 돼도 되는데 2번에 산업부총리직의 신설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산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프랑스 등에서 관리가 있는 선임 장관 비슷한 게 미니스트르 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불어로 미니스트르 됐다. 뭐 영어로 번역하면 뭐 스테이트 미니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좀 개념이 좀 독특한데 그런 거 선임 장관 같은 그런 직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고보조금 중에서 이 제조업을 관장하는 이 부분의 비중이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5%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고급 제품이다 하는 거를 지금 뭐 K-팝 뭐 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우리나라 이미지가 업되고 있는데 이 제조업 쪽에서도 말하자면 K-매니팩처링이나 K-프로덕트 같은 게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최근에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경쟁력은 한 70점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들 자사의 경쟁력은 한 47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나라 이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 결코 고급 제품이 될 수가 없다. 특히 스마트 공장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이거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제 스마트 제조업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뭐 누가 되시든지 매년 대통령 주재의 스마트 제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기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대폭 보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정부가 좀 소통을 좀 강화를 해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잘 전략을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고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이미 좀 지정이 몇 개 돼 있는데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GVC 이 재편에 정말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것과 불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지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되니까 이거를 민관이 잘 전략을 짜야 되겠다. 불리한 측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생산과 이 직수출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뭐 이번에 뭐 아까 요소 뭐 불화수소 뭐 요소수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걸 국산화를 좀 가속화하고 또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고 또 최소 생산 능력을 구축하든지 비축해야 되는 문제. 이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외교를 좀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규제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앞으로 좀 더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과 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가 좀 균형 있게 이게 조화롭게 이게 추진이 돼요.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무조건 신산업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 차분하게 좀 균형 있게 여러 가지를 좀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 르네상스를 차기 정부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하고 또 신산업 육성 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부장 제도 같은 것도 그동안에 이제 그 운영을 좀 이렇게 검토해서 이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 정도 평범한 말씀이지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거하고 의회를 전공한 정치학자인데요. 평소에 정치 과학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정치 달리 정치 현상을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좀 분석해보고 그런 전통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요. 여러 면에서 이제 좀 계량적으로 정치를 접근하는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한테 요 한 선거 한 10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딱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 하고 이 사람들 끝까지 가나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 이제 원래 용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기술주권 경제안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주 굉장히 와닿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찬을 하면서 저렇게 중요한 주제가 왜 그러면은 부상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과학 얘기를 하면은 Y에 대한 퀘스천을 왜 이래에 대한 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왜 저렇게 산업과 기술을 크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주제는 왜 부각이 안 될까라는 거죠. 그걸 선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슈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하나는 이게 합의쟁점이냐 대립쟁점이라는 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권 경제안보는 거의 합의쟁점이에요. 저걸 반대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은 이슈를 기술주권 경제안보 쪽에서 얘기를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대립쟁점을 만드는 그런 것 쪽에 쉽게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합의쟁점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하겠다, 그 반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부패 청산하겠다, 그거 다 합의쟁점이에요. 그 대립쟁점이 뭐냐?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 그거 대립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저희 아이와 대학에서 어떤 교수분이 있었었는데, 보팅에 대한 이슈를 쉬운 쟁점과 어려운 쟁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술주권 경제하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쉬운 쟁점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대립적인 쟁점에다가만 모든 언론들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셔널리즘일 수도 있고요. 소방대가 왔느니 안 왔느니 이런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제일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느끼면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경제 공약과 관련된 것 또는 기술과 관련된 공약도 수없이 100대 공약을 얘기를 합니다. 대충.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많이 기억나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일반 요새 최근에 선거 이론에 의하면 인포메이션 숏컷 시어리라 해가지고요. 추지틀 이론. 유권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막 늘어나는 거죠. 자기가 선별적으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라는 저 중요한 주제가 이번 대선에서 최고의 나름대로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쉬우면서도 대립적인 거를 만들어내줘야 된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 그 얘기 so what? 그래서 기술 주권하고 경제 안보가 되면 어떻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공약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만 나오지만 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는데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되면은 국가 시정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빼면은 그것이 국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처음에 새 대통령이 왜 제시를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가 가져올 것인지, 탈원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이슈만 제기를 해버리고 나서 지금 4년 똑같죠.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에 대한 문제를 전혀 얘기를 하질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메저먼트가 없는 거죠. 창조경제를 어떻게 측정하죠? 창조경제 측정이 돼야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권 경제 안보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강국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과 연결이 되냐는 거죠. 이 파켓밸리 보팅을 하는 거거든요. 내 주머니를 두텁게 해주는 쪽에다가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저는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강조되고 내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웨덴을 개년 가는데요. 근데 요새는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그거 가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웃어요. 또 한국에서 왔구나. 무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불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 하고, 예? 그리고 복지 이제 그 증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스웨덴 복지 모델이 만들어졌는가. 자기네들은 2단계를 거쳤는데 30년대에 한 번 했고 70년대 한 번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뭐와 연결되냐면 교육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바로 대학에서 재교육 시킨다는 거죠. 100% 공짜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산업 현장으로 집어넣는 게 돼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왜 중앙정부가 이런 복지에 대한 거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지방정부한테 이 복지를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아니, 증세 없이 무슨 복지를 하느냐. 제일 신기한 게 대한민국은 왜 보편적 과세를 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소득의 48%, 소득 있는 사람의 48%가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에 30에서 58%를 내요. 65%에서 줄었어요. 일단은 세금을 다 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48%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려는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거는 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이 정부는 잘못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대두덕이 된다니까. 그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맞췄냐라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하다. 제가 여기 그 도표에서 보여드린 이제 4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결국은 기술주권, 경제안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지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 경쟁을 통해서 기술 주권 만들고 경제 안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미디어 프라이어티를 두느냐라는 거죠.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법조계 인사들이에요. 법조계 인사는 좀 미안하지만 미래보다는 과거 쪽으로 많이 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카그니티브 스트럭처에 의해서 통치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데 이 대통령의 카그니티브 스트럭처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떠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과정, 그러니까 폐쇄적 삶을 살았거든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 아마 폐쇄적 리더십을 보일 거다.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정치를 할 거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된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렇게 새로운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학 광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인지 구조를 바꿀 수 있게끔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보세요. 지금 과학자 참모들이 있나요? 전부 다 정치도, 전부 다 법적 이런 사람들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기술 주권 경제 안보를 이룩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저는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유력한 후보들한테 레코멘드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이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8개월 전에 인수위를 구성했습니다. 다들 모르는 얘기예요. 카통한테 그건 분명히 이길 거니까 8개월 전에 인수위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권한을 다 장관들한테 주는데 내 이 세 가지만은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M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소련 악의 축을 무너뜨리겠다. 두 번째가 텍스컷 감세에 관련된 거. 세 번째가 노동의 유연성. 이 세 가지는 내가 모든 거를 하여튼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관들이 맡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인수위가 망치는 거예요. 인수위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뭐를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나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원장이 오렌지 한번 얘기했다가 그냥 직격탄 먹고 날아갔는데 그 짧은 기간에 잘못된 걸 가지고 또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인수위에 대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기술 주권 경제 안보 가장 이미디어 프라이어티를 뭐로 잡을 거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필 때 크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틀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제1 영역입니다. 이 영역 속에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제2 영역은 체감은 별로 못하지만은 이게 그 정책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제2 단기 영역이거든요. 세 번째 영역은 체감도 낮고 별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게 장기 과제 영역이고요. 체감은 하고 있지만은 별로 그게 효과성이 없을 때는 그건 홍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경제 정책 중에서 여기다 매핑을 시켜서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디어 프라이어티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과학기술, 기술주권, 경제안보라고 하는 이 산업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을 최소한도 지금 이건 제1 영역 아니면 제2 영역 속으로 포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인데 대통령 임기는요 5년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면 제가 점수 안 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어떤 걸 하죠? 만약에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장관 임명할 수 있나요? 총리 임명할 수 있나요?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180석을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야가 같이 합의하면서 갈 수 있는, 다시 그래서 합의 쟁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대립 쟁점보다는. 그런 거는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할 수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면밀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뭐 주옥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 뭐 산업자원부에 관련된 얘기들을 포함해서 산업경제부총리 제도 이런 것들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이 반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는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볼 때는 합의쟁점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핵심이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그런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저 주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머릿속으로 저걸 어떻게 그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